8월 첫 거래일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경계감 확산으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9원 오른 1,304원에 마감했습니다. 교육주들이 정부의 원격 수업 권고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발표까지 더해지며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자체 개발 통풍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록십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FNF는 2분기 영업이익이 949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유니드는 2분기 영업이익이 65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한 322억 3,8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의 성공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물가지표 급등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아마존 등 빅테크 실적 호조에 힘입어 4일 연속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7월 한 달 3대 지수 모두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요인이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마이너스 성장 여부와 인플레이션 경로에 직결된 미 연준의 긴축 강도 등이 연중 내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환율도 다시금 상방으로 방향을 틀며 부담을 더했지만 막판 끌어올리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03% 상승한 2,452포인트에 코스닥은 0.5% 상승한 807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에 나섰는데요. 다만 매수 금액은 지난주에 비해 대폭 줄었습니다. 오늘 개인도 함께 400억 넘게 담으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조금 방어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수급 주체들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200억 넘게 소량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코스닥 마켓맵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1위, 3위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가 6에서 4% 올라주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천보, 에코프로 등도 3% 가까이 올라주면서 탄력적인 상승 보였는데요. 2차 전지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럼 시총 상위주들의 특징적인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조선주들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실적 개선 전망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원자재 가격 안정화 흐름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무려 8% 상승하며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보겠습니다. 미국 FDA에 통풍 신약 임상 3상 시험 신청을 했다는 소식에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관이 8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글로벌 지역에서 신약 임상 3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통풍 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6%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텍 보겠습니다. 오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매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DS투자증권은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듈 PCB와 반도체 기판에서 고르게 성장했다며 목표가를 6만 5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상승폭은 많이 반납했지만 그래도 3% 상승 유지하면서 4만 1,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FNF 보겠습니다. 역시 2분기 호실적 달성 소식에 강세 보였는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기관이 강하게 사며 오늘 7% 상승하며 고점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장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6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급등도 좋지만 지치지 않는 지구력 보여주길 바라면서 8월의 첫 번째 거래일 ETF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볼까요? 타이거 200 중공업이 2.5%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코스피 시장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조선업종은 2분기 영업 적자를 보였지만 이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 속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타이거 200 힘이 좋은 가운데 5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덱스 건설도 살펴볼까요? 오늘 조선주를 시작으로 시클리컬 관련주들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그중 건설주도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중 DL건설은 이어지는 수조 속에 도시정비사업 부문 1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DL이 5%, 또 DLENC도 2% 오르면서 타 건설주들도 강보합권을 보였고요. 게다가 이 상품 내 포스코 케미칼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어 이 상승에 힘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약세를 보인 쪽도 살펴볼까요? 이 코덱스 증권이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국내 증권사들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작년에 1조 클럽을 달성했던 증권사 5곳에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이 증권주들의 평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 주가 흐름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품도 1%의 약세에 보였습니다. 또 증권과 함께 은행 관련 상품도 약세를 보였고요. 코덱스 자동차도 0.3% 쉬어갔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7월 들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지만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하루 오르고 하루 쉬며 횡보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외국인 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덱스 자동차도 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이 수급 동향도 살펴볼까요? 먼저 지난주 개인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살펴보니까요. SK하이닉스와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삼성 SDI, 성일하이텍이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메모리 D램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에는 특별한 힘을 주진 못했는데요. 최근 10만 원 선 찍고 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은 3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모레퍼시픽 살펴보시면요. 중국 봉쇄가 장기화되며 2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가 바닥이 아닐 것이라며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주가는 10%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은 내릴 때 강하게 물량 받아내기 시작해서 연이틀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는 쪽도 알아볼까요? LG 에너지솔루션과 하나솔루션, 현대차, 현대로템, LG생활건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뜨거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감에 4거래일째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은 차익 실현하면서 지난주 1,470억 원 매도했습니다. 다음 LG생활건강 살펴보시면요. 같은 어닝 쇼크를 발표했음에도 개인의 수급은 갈리고 있습니다. LG생건은 면세 매출이 회복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긴 조정을 버텨온 개인은 빠르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8월의 첫 거래일은 다소 좀 잔잔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지나갔습니다. 강보합으로 양지수 모두 거래를 마쳤는데 뒤늦은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여전히 경기 침체 우려도 있습니다. 태양광과 2차 전지 섹터로 관심이 좀 몰리고 있는데 투데이쇼 콕톡 기술주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수급 변화로 보는 8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서 반등에 나선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번 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 두 기업 모두 부진한 실적을 좀 예고하고 있어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빅테크를 대표하는 미국 기업들이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구글이나 메타 이런 경우에는 디지털 광고가 부진하면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내놨는데 국내 기술주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빅테크 기업의 2분기 실적부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네, 미국 기업은 미국 기업입니다. 우리랑 전혀 연관은 있겠지만 좀 상관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을 분석할 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좋았기 때문에 한국의 플랫폼 기업, 관련된 인터넷 기업 같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런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벌써 발표된 실적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 기업의 한 74% 정도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다고 나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실적을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잡고 네. 막상 실적은 더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좀 부럽긴 하네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번에 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빅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발을 뻗어 놓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과 관련된 쪽에서 상대적으로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는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이제 환전할 때 좀 재미가 없겠죠. 이런 현상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잘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그래도 실적 관련된 쪽에서 좀 위축됐다라고 볼 수 있는 쪽은 유통주, 대표적으로 월마트였죠. 네. 이쪽은 생각보다 어떤 유통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과 소비자들의 지갑이 작아지는 이쪽을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SNS 관련된 쪽에서 스냅이라든가 메타 모두 다 이쪽은 직접적인 또 투자할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어떤 주요한 매출원, 수익원은 광고주의 광고인데 이쪽이 아무래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대로 직격탄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이제 경기의 영향도 서서히 들어온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겠죠. 게다가 또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그런 모습들과 다르게 실적이 좋았다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브랜드력 충분하고요. 거기다가 소비자들의 지갑이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장 지위를 봤을 때는 이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여기서도 여지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다라고 바라보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3분기 하반기 실적에 대한 변화 흐름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지금 보여줬던 실적 흐름이라면 경기의 위축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겠느냐라는 쪽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은 확장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예전식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처한 환경이 달라 있죠. 즉 그때 같은 경우는 금리 저금리 기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가 인상하는 기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여될 수 있는 저희 밸류라고 그러죠. 주가에 대한 같은 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보여줬던 밸류가 과거에는 저금리 기조 쪽에서는 PR 50배 괜찮아라고 했지만 지금은 PR 30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밸류가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리한 환율 상황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파워와 시장 영향력을 좀 장악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냈지만 이 실적 확장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이 금리 인상기에 이 밸류가 적정하냐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이버는 8월 5일 그리고 카카오는 8월 4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광고 부분의 성장 정체로 2분기에 부진한 성적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될까요?
일단 단적으로 이 광고 부분 자체, 뭐 오프라인이든 아니면 디지털 부분 광고든 이 경기 쪽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이 이 광고의 집행 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안 좋을 수 있겠고요. 세부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가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의 최고값이 한 2,098억 원, 중간값이 1,740억 원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의 최고값이 3,712억 원, 중간값이 3,434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볼 점은 시장에서 지금 실적 자체를 중간값, 하단 이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최고값에 따라서 반응을 하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가 일단은 2분기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최고값의 실적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좀 실적에 대한 톤은 낮아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반등 구간에서는 이게 추세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전방 시장의 환경도 그렇고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익의 체력이 좀 아직 약한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의 반등은 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 한 4% 정도의 반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존이 서버 쪽으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온 건 아니고 이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음 분기부터 좀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즉 미국의 성장주단의 강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실적의 예상치는 낮아져 있겠지만 이 실적 대비해서 좀 최고값 대비해서 좀 애매한 실적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한 번 더 다시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2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이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래도 하반기에는 커머스 부분의 성장과 또 리셀 플랫폼이죠. 이 크림의 가치 증가로 수익성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상저하고의 패턴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비용이 일반적으로 계속 부여가 되고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마케팅비는 줄어들 수 없는 요인이고 이 기본적인 비용을 깔고 가면서 주력 사업 같은 경우가 플랫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서치 플랫폼, 커머스 부분인데 여기에서 크게 경기를 타는 요소는 아니지만은 톤이 계속 낮춰진 톤이 잡혀지고 있어요. 성장은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서 고려를 해야 될 점은 자, 실적의 톤은 낮아지는 단계인데 여기보다 실적이 잘 나왔을 때 주가는 크게 반응한 요소는 또 낮습니다. 톤이 낮아져 있고 하다 보니 2분기 실적을 가까이 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가지고 있는데 언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일단 시총 기준으로 더 빠진다고 하면 한 24만 원대에서는 네이버 기준으로는 매수 대응이 유효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자회사 상장 그리고 이제 매각에 대해서 시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신뢰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좀 점수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오딘의 개발사인 라이온하트가 이제 또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자회사를 상장시킨다는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그만큼 상장을 통해서 어떤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자금들을 끌어오기 위한 IPO 대비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가 그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는 쪽인데 그렇게 하게 된 과정 쪽에서 그러면 이제 과거 이제 물적 분할 얘기도 있고 거기서 자회사가 상장되다 보니까 지분은 갖고 있는데 나오는 이중적인 계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에 따라서 카카오나 아니면 또 자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가치를 산정할 때 보게 되면 보통 비싸게 하죠. 네. 워낙 비싸게 해야 IPO에 대해서 성공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차익도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좀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대상들도 다 해외 쪽에 있는 기업들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데뷔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가가 고점에서 쭉 밀린다든가 거기서 또 지금 또 카카오만 챙기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부담감이 컸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또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지금 또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또 카카오 모빌리티죠. 네. 이쪽도 IPO를 추진하다가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매각 쪽으로 또 자리를 잡고 거기다 이제 MBK 파트너스인가요? 이쪽에서 또 매각으로 지분을 넘기는 방향을 또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는 카카오 엔터죠. 이쪽도 IPO를 시도를 하다가 일단 지금은 현재 또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단 IPO 연기 아니면은 또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또 데뷔했던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의 영향력 그대로 또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인수했던 라이온하트 게임즈가 오딘의 개발사죠. 이쪽을 100% 지분을 취득하고 또 IPO를 하려고 상장예비청 심사에서 거의 이제 통과가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조만간 IPO 되겠구나라는 쪽의 부담감은 이제 또 새끼를 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이쪽에 대해서 시장이 과연 좀 달갑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쵸.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또 진행이 됐을 때 아마 아무리 비싼 몸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지금 시장에 바라보는 자금의 동향이나 그리고 또 과거보다는 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예탁금의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환경이 달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보여줬던 폭발적인 어떤 청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약 뒤에 IPO를 했을 때 나오는 시장의 반응은 더 차가울 수 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매각, 카카오 엔터는 IPO 연기 또는 자금 유치. 그리고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라이온하트 게임즈가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좀 통과를 했는데 사실 카카오 게임즈가 그 오딘으로 멀티플을 좀 상향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중복 상장에 대한 또 리스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카카오가 지금 뭐 기업 성장성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성장을 견인할 모멘텀들이 살아 있어야지 사실 주가의 미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제 리스크들만 좀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미국의 기업들과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가 매출 구조가 다릅니다. 앞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매출의 바탕이 되는 데가 내수죠.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물론 해외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더라도 아직 좀 제한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봤었을 때 그럼 내수가 위축되게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지금 최근 들어서도 저희가 내수를 평가할 때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소비 지표도 있겠지만 소비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부동산이겠죠. 근데 부동산이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9개월 내 계속 하향 기조를 걷는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에 대한 내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더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 이제 금리가 변하면서 나왔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같이 본다고는 하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비욘드 코리아, 비욘드 모바일 이런 쪽으로 아마 지난 3월 달에 딱 목표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쪽인데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또 강점이 있는 게 일본이죠. 카카오에 있는 피코마 이쪽이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쪽을 기반으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웹툰을 중심으로 플랫폼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쪽에서 아마 2024년까지 글로벌 거래액을 3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부분들도 기대는 되는데 확인은 해야 되겠죠. 그런 쪽과 뭐 카카오 게임즈도 글로벌 서비스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지금 목표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매번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했을 때 내수보다 해외 쪽에서 벌어들이는 또 이제 매출의 확장성이 확인돼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밸류도 다시 줄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역시 눈높이는 낮을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 상장 등으로 인한 리스크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까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네이버는 오늘 보합에 끝났고요. 카카오는 1%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전후로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아마 지금 밸류 측면으로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한때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 카카오는 뭐 훨씬 더 뭐 거의 100배까지도 갈 정도로 강한 어떤 탄력을 보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와는 밸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쪽은 또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때 보여줬던 이제 매년 우리는 30%씩 성장해라고 했던 강한 성장에 대한 변화가 성장 속도가 줄어든다. 그러면 또 실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를 염두를 하면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단부 한 6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 23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박스권의 흐름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시되 무조건 이제 이 정도 올랐으니까 좀 더 가겠지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박스권에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찾는 게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쪽도 염두하시면서 비중 관리를 고점권에서는 좀 줄였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대응하는, 물론 물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들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측면이 있지만 눈높이에 맞는 성장을 할 것이냐가 관건으로 당분간 좀 박스권 흐름 전망해 주셨습니다. 고점 부분에서 비중 관리를 하자는 의견 주셨고요. 이성욱 이사님은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투자 의견 어떠세요? 사업을 본다고 하면 두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주 높게 쳐줄 수 있는 점이 유저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는 점, 그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과거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유저당 이익을 구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면서 카카오를 바라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고,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익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카카오보다는 좀 차별화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 우위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장이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는 계속 프리미엄을 깎은 상황인데 시장의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역으로 지금 그 절대적인 주가가 빠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수급이 유입된다든지 아니면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의 환매수가 나타나면서 조금 턴을 한다든지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즉 시장 변화 안에서 발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죠.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네이버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를 시가총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시총 한 40조 원 이하에서는 매수 대응이 낮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에 더 관심을 주셨고요. 24만 원대 매수 유효하다고 전략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 이야기를 통해서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베어마켓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의견과 이제 침체의 시작이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이제 침체의 시작이다.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쪽에 좀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양쪽에 다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애매합니다, 국면들이. 일단 무엇보다 저희가 다 아는 내용들로만 보게 되면 물가가 오릅니다. 그러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립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공격적으로 올리는데 경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보다는 충격을 받겠죠. 이거에 대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에 따른 여파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이제 계산을 하고 또 피부로 느껴야 되겠죠. 이 과정들이 이제 남게 되면은 그럼 반대로 역순으로 보게 되면 연준이 그러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을 멈출 시그널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어디냐라고 보게 되면 첫째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지표들이 조금씩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들을 벗어나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 또 안도를 펼치는 것 같지만 또 모릅니다. 한번 오른 물가가 잠깐 잠잠하다가 또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또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과 함께 또 지금 얘기가 한참 많은 에너지 가격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 실적이죠. 상반기까지는 잘 버텼다. 근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어떤 경기 관련된 쪽에 부담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를 잘 버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경기와 관련된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많이 여기서 논란이 나오는 게 경기가 그냥 얕은 침체겠느냐 아니면 본격적으로 부담이 가는 침체겠느냐라는 쪽도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 경기가 부진할 것이라고 하는 시도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앞으로 영향권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하지만 이를 주가가 반영했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동안 너무 위축이 심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 반등은 시도한다는 데 무게를 두지만 좀 더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또 관리도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관점 쪽으로 양분돼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이 추가 반등을 시도를 하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우리가 논하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뭐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또 여러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고점으로 좀 올라갔을 때 내가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은 어쨌든 이런 전략을 좀 주셨고, 이성웅 이사님은 어느 쪽으로 무게를 좀 두고 계세요? 지수를 보면 저희가 시총 상위주들을 많이 보잖아요. 시장의 반등에 중점이 된 게 대형 IT주입니다. 근데 대형 IT주가 재고 비교해 보면 예년 때랑 재고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낮아져 있는 구간인데 주가는 상승을 못 하거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근데 이게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파생해서 보면은 대형 IT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레벨에 갇혀 있고,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못 움직인단 말이죠. 예. 일단은 시총 상위에 좀 부담, 그 다음에 여기에서 퍼져서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추가로 어떤 움직임이 나오고 있냐. 시총 상위주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산주와 관련돼서 한번 시세가 났고, 자동차 쪽 시세가 났고,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시세가 났고,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적과 관련해서 낮아진 톤에서 한 번씩 순환매는 시총 상위주들에서 다 돌았습니다. 근데 지수는 또 크게 빠지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그렇다고 하면 2분기 실적 구간에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변화는 시장 방향성으로 보면 되고, 덜 움직인 쪽, 모멘텀 이쪽으로 해서 개별주 강세 시장에 저는 무게를 두고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시총 상위주들이 순환매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방산주에서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이렇게 좀 옮겨가고 있기는 하는데, 뭐 지수는 어쨌든 하방을 조금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별주 강세, 지금까지 오르지 못했던 섹터를 찾아서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경기 둔화 신호는 그래도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플레 피크아웃 그리고 경기 둔화 계속해서 좀 교차하면서 지금 나오게 될까요? 네, 피크아웃은 지나봐야 피크아웃이죠. 저희가 예단하고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얘기 나오고 있는 지금 물가는 정점을 찍고 앞으로 하향 안정될 거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또 틀리게 되면 어떡할 것이냐라는 어떤 대비책도 있어야 되겠죠.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농산물 가격 하향 안정화 고점 찍었다라는 분위기. 게다가 또 물가를 구성하는 쪽으로 보게 되면 부동산 관련된 쪽,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 유지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고점 신호 나오고 있고, 거래도 정체되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은 계속 돼 있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변화는 아무래도 어떤 정점에 대한 변화가 나오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들이죠. 이 부분은 여전히 이제 에너지를 바라볼 때 앞으로 이제 겨울로 북반구가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아직까지 꿈쩍 안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찾아 산만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럼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은 가장 높을 텐데, 그러면 저희가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볼 때 또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근데 수요 같은 경우는 한때 또 유가가 지금 $100 밑으로 내려갔던 첫 번째 요인들이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중국에서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들,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러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좀 가변적입니다. 근데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구전을 덮어서 아니면 천연가스를 더 매장된 데를 찾아서 더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해도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아직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수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공급에 대한 변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에너지 가격들은 고공행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피크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 쪽에 대한 몇 가지 단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너지 쪽은 여전히 어떤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관심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 피크아웃 단서는 몇 가지 발견이 되겠지만 가변적 수요 그리고 제한된 공급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이 하향 안전화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또 강세론자의 또 다른 의견이 기업의 실적 선방인데요. 시장이 어닝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닝의 충격은 하반기에 올 것으로 지금이 정점이다라는 의견도 좀 있는데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나고 나면은 아유 그래도 선방했구나라고 한숨은 쉴 수 있어도 그러면 또 다가오는 게 걱정이죠. 또 진짜 본격적인 경기에 부진이 나오는데 하반기 개착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하나의 발목을 잡느냐 아니면 또 위안으로 넘어가느냐 또 이제 발표했더니 생각보다 좋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앞서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섹터마다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또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해서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소비재 쪽이겠죠. 이쪽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마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어떤 호재도 있었죠. 뭐 의무 휴일 제거된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 또 주가는 같이 밀려버린다. 여전히 국민투표에서 1위인데도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들이 이게 어떤 걸 의미하겠느냐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소비재 쪽이나 유통 쪽은 아무래도 부담이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경기 민감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뚜렷한 쪽은 이번에 주가가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강한 변화가 좀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대응을 하고 오히려 그보다는 섹터 쪽으로 좀 더 성장에 대한 가미가 될 수 있는 쪽이나 아니면 여전히 브랜드력 그리고 또 시장 지휘력을 가지고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쪽은 계속 관심을 가면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게 연준의 행보인데요. 향후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성홍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연준이 그 물가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뭐 금리도 조절을 하고 그게 메인인데요. 그 메인을 놓고 물가가 지금 뭐 튀는 상황이었다가 원자재 가격은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다음 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FOMC 회의는 비어 있고요. 물론 잭슨홀 미팅을 주목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시장이 그렇다고 하면은 물가가 올라 있는 요인이 뭐고 여기에서 반대급부로 시장에서 좀 바뀔 수 있는 요인이 뭔지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준의 속도는 원자재 가격, 물가 이렇게 파생돼서 흐름을 가져나갈 수 있겠고요. 즉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한 게 많은 지표를 볼 필요가 없는 게 시장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그 지표만 보면 되거든요. 원자재 가격 흐름에 보고 다만 유가란 게 지금 뚜렷하게 이게 침체 구간에서는 뭐 70달러, 60달러 이렇게 빠질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1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흐름을 주목하면서 같이 파생을 해서 보는 거죠. 연준은 원자재 가격, 물가를 보고 흐름을 조절을 할 텐데 다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 업종의 시세가 1회가 아니구나. 그다음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해서 2분기 실적이 톤이 어느 정도 유지됐으니까 유가가 여기에서 큰 변동이 없으면 주가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준의 그 FOMC와 금리에 있어서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우선은 8월은 공백입니다. 하지만 이제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 요인과 또 시장의 변화 요인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달러가 지금 100달러에서 좀 안정화됐다라고 좀 말씀을 좀 하시는데 6, 70달러대에 들어갔을 때 이제 침체 구간 그리고 이제 100달러 정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더 조선주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둬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향후 증시 방향성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를 통해서 베어마켓 랠리 가능성을 좀 봤는데 이어서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7월의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외국인과 기관으로 지금 수급 구도가 나뉘고 있는데 그래도 7월의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가 그 전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두 수급의 행보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를 좀 먼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 플레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으로 뭐 시험 앞두고 교과서로 공부해서 시험 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1등하는 거죠 늘. 예, 그대로 이번에도
똑같은 플레이를 해왔고요. 뭐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파생플레이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싸다는 종목보다는 인덱스 위주 플레이를 한 거죠. 지수 대비해서 그냥 그대로 매수하고 뭐 매도할 거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플레이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실적 플레이 위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쪽, 신재생, 방산 이런 군으로 좀 틈새 쪽에 업종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이 있죠. 자, 2분기 실적의 플레이를 놓고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덱스 플레이를 놓고 했습니다. 즉 공통적인 점 자체가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이후에는 뭐 뚜렷하게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비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요소지만 2분기 실적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하반기의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은 인덱스 중심의 시장 플레이에 집중을 했고 기관은 이제 신재생, 방산 등의 실적 플레이에 중심을 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적 플레이 중심의 기관 행보로 7월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발표했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가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8월에는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쪽도 2분기까지 잘 나왔으니까 3분기도 계속이라고 하기에는 체크할 게 좀 많죠. 그런 상황 쪽에서 보통 보면 반도체, 자동차 쪽에서 지금 걱정해야 될 거는 이 경기와 관련된 그 수요의 문제, Q의 문제가 가장 아직까지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직 자신감이 뚜렷할 것이다라고 보긴 힘들다 보니까 아마 시세도 좀 분산되는 측면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어차피 지금 커갈 섹터고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번에 수정된 BBB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의 수혜를 받는 부분. 즉 그렇다면 포커스가 미국입니다. 과거에 전기차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지금 약간 고민스러운 입장이고 근데 아직까지 전기차 침투율 3%밖에 안 되는 입장 쪽에서 만약에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국내 업체들이 올인하고 있는 쪽이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투자와 그에 따른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미국 시장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2차 전지 쪽엔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챙기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들 이런 쪽에 대한 강화는 앞으로 더 이어진다라고 보면서 어느 정도 그림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롭게 이게 이쪽인 섹터도 있네라고 하는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 뭐 방산부터 그리고 또 에너지 관련된 쪽이 주축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로봇 쪽도 아마 8월 달부터는 삼성의 로봇 전략과 새로운 또 제품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한번 시장에 강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어떤 몇몇 특정 섹터와 함께 시장이 견인하는 흐름들이 더 돋보일 것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들이나 아니면 지수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쪽도 바라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우에는 경기 부담 우려로 좀 3분기에도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를 해주셨고 전기차는 미국 중심의 성장 그리고 투자 확대 기대감으로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이렇게 섹터별로 다른 예측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8월 관심 섹터로는 로봇, 방산, 에너지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시장 플레이 중심의 외국인은 7월에 4주 연속 2조 3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와 LG 엔솔 이 두 종목만 1조 원을 쓸어 담았습니다. 외국인의 이 삼전과 엔솔의 매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연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외국인들 매수세가 신규 매수일지 아니면 그동안 공매도의 청산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청산 쪽에 무게를 두면서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 만약에 신규 매수였으면 좀 더 각도가 가파르게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관망의 시각과 함께 좀 살살 그동안의 수익 실현을 해가는 입장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하반기에 나와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즉 실적이 성장이 아니죠. 정체란 모습들은 반도체 업황과 함께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아직 좀 보고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숏 커버링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런 때가 기회가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맞다고 보이지만 주가 탄력들은 아직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실적 나온 부분들을 확인했었을 때 또 하나 LG에너지솔루션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보다 앞으로 보여줄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가끔씩 보여주고 있는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즉 우리는 뭐 GM과 아니면 또 스텔란티스와 이런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쪽에서 의외로 또 하나씩 들어오는 게 뭐 일본 업체라든가 아니면 또 인도네시아나 뭐 인도 쪽으로 이런 어떤 업체 쪽으로 도저히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2차 전지 메이커들을 찾을 수가 없이 역시 우린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으로 가야겠어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면서 장기 공급 계약들이 하나씩 추가된다. 그러면은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계속 바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오히려 이런 쪽이 신규 매수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가 그간의 공급난도 있었고 앞으로의 또 수요에 대한 또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기회지만 주가의 탄력은 조금 약하다라고 하셨고 LG엔솔은 현재도 실적이 좋지만 지금 장기 계약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이 커간다라고 좀 좋은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월 들어서 900만 주를 외국인이 담았고요. LG엔솔 은 118만 주를 담았는데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 측면에서 저희가 좀 수요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단기간에 큰 변화가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보통 얘기하듯이 반도체 사이클을 볼 때 어떤 지금 재고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때는 길게 봤을 때는 살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탄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 더 어떤 변화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되 개인적으로는 이런 셀 메이커보다는 소재 쪽이나 아니면 또 특화된 장비 업종 이쪽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은 이제 셀업체보다는 소재나 장비 조금 하단의 작은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그간에 뭐 외국인이 우리의 좀 시장을 좀 담았고 기관은 뭐 실적을 담았다라고 하셨는데 8월에도 계속해서 같은 행보를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FOMC라든지 뭐 굵직한 좀 이벤트들은 없잖아요. 수급에서 혹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수급상으로 봐서는 그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순환매 구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순환매라 하면은 하나의 업종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돌아가면서 IT 자동차 외에 뭐 방산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순환매하면서 지수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개별주 장세로 나타난다는 모습이겠고요. 다만 시장에서 지금의 키 뭐 환율은 뭐 1,300원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외국인이 거래소 기준으로 5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할 때 시장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즉, 뭐 하방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점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시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외국인이 거래소 기준으로 5천억 이상 매도하는 시장이 연출이 됐을 때는 시장이 변화하고 종목들이 시총 상위 위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겁니다. 그때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대형 IT, 이제 SK 하이닉스 역사적 PBR 하단이 0.9배입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꼭 매수 플레이를 대응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그 단서를 좀 주신 것 같아요. 지수가 유지된다면 시총 상위주 내에서 순환매가 예상된다라고 언급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 나눠볼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2분기 K배터리 3사를 비교해보면 삼성 SDI 홀로 웃었는데요.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로 홀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 상승세가 예고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시설 투자의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결국 이 수익성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수익성 개선의 효과는 있었고요. 다만 3분기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 전동 공구 쪽이 좀 마진이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요 점을 고민하고 주가는 크게 안 빠질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뭐 ESS라든지 그 프리미엄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 점을 고민하고 빠지면 매수, 뭐 한 지금 구간에서 한 3, 4% 빠진다면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ESS나 뭐 프리미엄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좀 빠졌을 때 매수를 하지 지금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김민수 대표님은 앞으로 좀 그래도 SDI가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뭐 헝가리 2공장 가동 뭐 이런 모멘텀 같은 게 좀 살아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네. 보시나요? 일단 성장이냐 내실이냐 이거를 베팅을 한다고 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내실화된 종목들이 강하게 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을 보여주고 성장과 함께 움직이는 섹터들이 훨씬 더 좋고 종목도 그랬다고 보게 되면 삼성 SDI가 과연 그런 쪽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주가도 좋겠느냐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성장의 포인트가 맞춰지는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셀 메이커 쪽에서 삼성 SDI가 보여주는 쪽은 조금 느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좀 늦게 좀 천천히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과감한 성장이 더 점수를 줘야 될 때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대형 전지나 소형 전지 쪽에서의 장악력은 좀 좋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특히 미국 공장에서 아직까지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SDI는 뭐 장악력이나 그러면 중대형 장악력이나 아니면 마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거는 뭐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긴 하던데 그래도 조금 느리지만 견조한 시선이기 때문에 성장 쪽으로는 점수를 좀 약하게 준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 뭐 에젠솔이나 포스코케미칼 뭐 이런 대규모 수주에 우리 시장이 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성적표의 승자는 과연 이 가운데 누가 될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실까요? 네, 일단 삼성 SDI는 안정적이다 보니까 앞서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좀 등락 쪽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앞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처럼 셀 메이커보다는 소재 쪽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좀 기술력이 갖춰져 있는 어떤 장비 쪽이 좀 더 낫겠다라는 쪽에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서 새로운 종목 쪽으로의 파급 효과도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저희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그냥 박스권 전략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가격대는 지금 보여주는 쪽에서 나오고 있는 한 63만 원에서 52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단위 정도쯤에서 움직이는 변화를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추격 매수했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쪽에서 눌렸을 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그리고 이성훈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환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